막을 내리는 중세 1932년 7월 1일 13세기에서 14세기까지의 유럽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거기에는 수많은 혼란과 폭력과 분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몽고인이 유럽에 전해준 화약은 화포에 사용되고 국왕들은 이것을 봉건영주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 그들은 신흥 상인 계급으로 하여금 한 몫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귀족들은 서로가 사사로운 소규모 전쟁에만 골몰하여 그들의 힘은 자연히 약화되었고 국왕은 세력을 회복하자 이러한 사적인 전쟁을 음단하였다. 곳에 따라서는 두 개의 파벌이 대립하여 왕위를 둘러싸고 내전을 일으킨 일도 있는데 영국에서는 그 때문에 두 개의 가문 즉 요크 가문과 랭카스트 가문이 전쟁을 벌였다. 양파는 각기 그 문장으로서 랭카스트가는 붉은 장미, 요크가는 흰 장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내전을 장미전쟁이라고 일컫는다. 수많은 봉건 귀족이 이 내란 중에 살해당했고 십자군 전쟁으로 죽은 자들도 많았다. 이래하여 봉건 영주는 점차 쇠퇴해갔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이 귀족의 손에서 인민의 손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아니다. 세력을 확장한 것은 국왕일 뿐 인민은 사사로운 전쟁이 줄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은 들었으나 다른 면은 별로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국왕 쪽은 점점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전지전능한 전제군주로 군림하게 되었다. 국왕과 신흥 상인 계급의 충돌은 이보다는 훗날의 이야기다. 그런데 전쟁이나 사륙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공할 만한 무서운 병이 1348년 유럽을 엄습하였다. 이것은 러시아와 아시아에서 영국까지 유럽 전체를 휩쓸었고 이집트,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까지 덮쳤으며 다시 계속해서 동쪽으로 향했다. 그것은 한꺼번에 몇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었다. 영국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중국이나 기타 나라에서도 사망자는 엄청난 숫자에 달했다. 이 무서운 병은 놀랄 만큼 급격히 인구를 감소시켰고 어떤 곳에서는 토지의 경작이 불가능할 만큼 사람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의 일손이 부족한 탓으로 일꾼들의 품값은 지난날의 비참한 수준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러나 지주나 유상계급이 의회에 압력을 가하여 일꾼들이 품값의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통과시켜버렸다. 압박과 착취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농민과 빈민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으니 서유럽 전체에서 이와 비슷한 농민 반란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1358년에는 프랑스에서 자크리라고 하는 사람이 봉기에 앞장섰고 영국에서는 와트 테일러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 반란으로 테일러는 1381년 국왕이 보는 앞에서 사형당했다. 이러한 반란 행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하고도 잔악한 방법으로 진압되었다. 잔악한 행위가 거듭될수록 평등이란 새로운 관념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풍족하게 살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데 반해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굶주려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도대체 어찌하여 어떤 자는 영주이고 어떤 자는 농노인가? 어떤 자는 호화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데 또 어떤 자는 몸을 가릴 넉마 조각조차도 갖지 못하는가? 봉건체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던 군의에 대한 무조건 복종의 낡은 관념은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농민들의 봉기는 치열해졌다. 그러나 그들은 약세였고 조직이 없었으므로 굴기했다가는 이내 진압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곤 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14세기 초반부터 15세기의 중반에 이르기까지 소위 100년 전쟁을 벌였다. 프랑스의 동쪽은 부르군트라는 강국이 있었는데 명목상으로는 프랑스의 가신이었는데 영국은 부르군트나 다른 여러 나라들과 공모하여 프랑스에 대항했다. 프랑스는 사면팔방이 꽉 막힌 상태였고 서부 프랑스는 오랫동안 영국 수중에 들어가 영국 국왕은 스스로 프랑스 국왕을 겸한다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가 이렇게 비참한 수렁에 빠져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을 때 암흑 속에서 한 농민의 딸이 새로운 희망으로 나타났다. 오를레앙의 처녀 잔다르크가 출연한 것이다. 너도 그 이야기는 잘 알고 있겠지? 너가 제일 좋아하는 영웅이니까. 그녀는 사기가 땅에 떨어진 프랑스 국민들에게 싸울 의지를 북돋아 주었고 그들을 격려하여 활기를 되찾게 하였으며 그녀의 지휘하에 영국인들을 프랑스로부터 내쫓아버렸다. 이러한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돌아온 보답은 종교 재판이었다.
영국인은 그녀를 사로잡아 1431년 루앙의 광장에서 화형시켰던 것이다. 그로부터 훨씬 후에 로마 교회는 그녀를 단죄한 판결을 철회하고 이미 저질리진 잘못에 대한 속죄를 하려 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난 뒤 그녀는 성녀로 추앙되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들의 향토를 침략자로부터 수호하자고 호소했다. 이것은 그때까지는 볼 수 없었던 외침이었다. 여러 가지 당시 사람들은 봉건적 관념에 사로잡혀서 민족주의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잔다르크의 외침은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으며 처음엔 그 이해할 수도 없었다. 하여튼 잔다르크 시대에 프랑스에서 민족주의의 희미한 징조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영국인을 프랑스에서 축출해버리자 프랑스 왕 샤를 7세는 골치 덩어리였던 부르군트로 장 끝을 돌렸다. 이 강대한 가시는 마침내 굴복하여 1483년경 프랑스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래하여 프랑스 왕은 강력한 대군주로 군림하며 이전의 봉건 군주들을 완전히 소탕해버리거나 아니면 거의 지배하여 두었다. 부르군트의 병합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직접 국경을 접하여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강대한 중앙집권적 군주국이었음에 비하여 독일은 여러 개의 군소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다. 영국은 그 당시 스코틀랜드 정복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 전쟁은 장기전으로 들어갔으며 스코틀랜드는 때때로 프랑스의 지원을 받으며 영국에 대항했다. 1314년에 로버트 브루스가 인솔하는 스코틀랜드군은 반노크반에서 영국군을 격파했다. 이보다 앞서 12세기경 영국은 아일랜드 정복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 소국은 외국의 지배를 거부하고 끈질긴 투쟁을 했다. 13세기에는 또 다른 소국이 독립을 위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했는데 이 나라는 스위스로서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오스트리아가 통치하고 있었다. 너는 빌헬름 텔과 그 아들의 이야기를 읽은 일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스위스 농민이 대제국의 반기를 들고 예속을 완강히 거부한 것은 그 이야기 이상으로 놀랍지 않느냐. 우선 세계의 주가 일어나 1291년 영구연맹이라고 칭하는 것을 만들었다. 다른 여러 주도 이에 합세하여 1499년 스위스는 드디어 독립공화국이 되었다. 이것은 많은 주의 연합체로 스위스 연방이라고 불리었다. 너는 스위스 여러 산봉우리에서 타오르고 있는 큰 봉화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은 스위스의 국민축제 이래 그들의 혁명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혁명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군주에 대한 봉기의 신호로서 그것을 올렸던 것이다. 유럽 동쪽의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라틴 십자군이 1204년에 이 도시를 그리스인으로부터 탈취하여 점령했었다. 1261년에는 사정이 뒤바뀌어 이번에는 이들이 그리스인에게 쫓겨나서 다시 동로마 제국이 세워졌다. 그러나 또 다른 좀 더 커다란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몽고인이 아시아를 횡단하여 진격해 오자 오만의 오스만 터키는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쳐버렸다. 그들은 오스만 또는 오트만이라고 하는 왕조의 창립자를 조상으로 모시고 있어 오스만 또는 오트만 터키인이라고 불린다. 이들 오스만은 서아시아의 셀주기인들에게 의탁했으나 당시 셀주기는 쇠퇴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스만인의 세력이 확대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여러 민족과 마찬가지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지 않고 그곳을 슬쩍 지나쳐서 1353년 유럽으로 건너갔다. 그들의 세력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불가리아와 세르비아를 점령하고 아드리아노플을 수도로 삼았다. 이와 같이 오스만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둘러쌌으나 이 도시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천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동로마 제국에는 이 도시만이 제국의 영토로 남겨졌을 뿐이었다. 터키는 즉시 동로마 제국을 삼켜버릴 듯한 행세로 보였으나 술탄과 황제와의 사이에는 우호관계가 유지되어 있었으며 서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결국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은 터키의 수중에 떨어졌고 셀주기는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비록 오래전부터 예견되고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나 유럽을 깜짝 놀라게 한 대사건이었다. 그것은 1000년에 걸친 그리스인의 동로마 제국의 종말인 것이며 모슬렘 제국의 유럽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터키는 더욱 세력이 커져 그의 유럽 전역을 정복하는 듯이 보였으나
비인의 성문에서 저지당했다. 오스만 터키는 콘스탄티노플의 그리스인에게 심한 배척을 받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들은 오랜 제국의 해체를 눈앞에 두고 교황이나 서방의 그리스도 교도보다는 터키인을 환영하였다. 그들의 라틴 십자군에 대한 인상은 지극히 나빴었다. 1453년의 콘스탄티노플 제국 최후의 점령 기간 중에 어떤 비잔틴 귀족이 예언자의 터번, 이 터번은 이슬람 교도가 머리에 감는 천이죠. 예언자의 터번이 교황의 티아레는 관입니다. 교황의 관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말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날은 역사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날이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막인 동시에 다른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다. 중세는 지나갔다. 암흑의 1000년은 지나가고 유럽의 새로운 생명과 에너지가 태동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시초라고 불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이 눈을 뜨고 몇 세기를 뛰어넘어 고대 그리스의 영광의 날을 살펴봄으로써 그로부터 영감을 받아들이는 듯 했다. 교회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둡고 경직된 사고방식, 인간 정신을 억압해온 쇠사슬에 대한 반항의 탐구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났다. 고대 그리스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 재현되어 유럽은 회화나 조각, 건축 등의 아름다운 작품에 의하여 일시에 꽃이 만발하듯 채색되었다. 물론 이러한 일체의 사실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과 함께 돌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터키인에 의한 콘스탄티노플의 점령은 다만 어느 정도 변화의 속도를 촉진한 데 불과하다. 그것은 많은 학자와 지식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떠나 서방으로 이동해간 원인이 되었다. 그들은 때마침 유럽의 고대 그리스 문예를 존중하는 기운이 한창일 때에 그 제보를 이탈리아로 가져왔다. 이런 뜻에서 이 도시의 함락은 르네상스의 전개를 얼마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문화과 사상은 이탈리아나 그 밖의 중세 서유럽에서는 소수의 사람에게 국한된 것으로 당대의 주류를 이루는 인생관과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화되지 않았다 뿐이지 별로 새로운 것은 못 되었다. 대학에서 아직도 그것을 연구하고 있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미 대개 알고 있었다. 그래야 서서히 사람들의 정신 속에 싹튼 회의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관의 소지가 마련되었다. 그들은 앞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을 좀 더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을 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회의를 느끼고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을 때 그들의 지식은 그리스의 고대 다신교 신앙을 발견하였고 또한 그 문학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여태껏 그들이 찾고 있던 것 같이 생각되어 그들의 마음을 정열로 가득 채웠다. 르네상스는 처음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프랑스, 영국, 기타 여러 나라에서도 점차 꽃을 피워갔다. 여기에는 단순히 그리스의 사상 문학의 재발견만이 아니라 좀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유럽의 밑바탕을 흘러내려온 어떤 기운의 폭발이었다. 이 뭉게뭉게 일어나는 기운은 머지않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르네상스는 그 중 하나의 형태였다.